어머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알려주셔서, 사실 이제 이 프로님 프로필을 검색하면 몇 년생인지만 뜨고 생일이 안 뜨잖아요. 제가 또 위키 나무 위키에 여기 나와 있네요. 12월 12일. 아, 역시 뭔가 다르더라고요. 12월 12일생이라서 예, 뭔가 다른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 이 프로님의 네. 생신도 잠시 후에 또 직접 만나 뵈면 저는 또 몰랐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알려주셔가지고 또 따로 축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보니까 막 슈퍼챗 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 받지 않습니다. 절대 주지 마세요. 대신해서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3프로TV 다이어리를 연말 항상 이제 몇 년째 함께 좋은 일에 쓰이기 위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3프로TV 다이어리를 대신해서 구입해 주시면요. 좋은 일에 수익금이 전액 쓰인다고 하니까요. 굳이 제 생일 선물을 주고 싶다 하시면 슈퍼챗, 반사, 거부, 예. 여기 아래에 있는 3프로TV 다이어리를 구입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증시 셔터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선물 정말 안 주셔도 돼요, 부장님. 그 앞에 3프로TV 다이어리 있죠? 네. 그거 가져가시고 3만 원 두고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예, 예. 알겠습니다. 5건 구매해 주시고요. 자, 오늘 시장 동향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좀 부진했죠? 네, 코스피는 15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2373포인트 정도로 출발했습니다. 기관 외국인 선물 동시 매도 출발한 가운데 외국인들은 양시장 현물 매도, 기관은 양시장 현물 매수 출발이 이루어졌는데 시작과 동시에 12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수출이 마이너스 20.8% 감소 소식이 이루어졌고요. 무역 적자도 이 기간 동안 49억 달러로 지표가 부진했습니다. 표를 가져와 봤으니까 최근의 동향이 어떤지 한번 띄워주시면 네. 그 월별 수출액 증감이란 무역 수지 추이인데요. 이 보시면 계속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죠. 실적 추가 하향 가능성이 시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오전에 의료정밀이나 화학, 기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이 건설업이라든지 전기전자, 전기가스업, 운수창고 등의 경기 민감주의 약세가 특징이었고요. 미국의 11월 CPI와 12월 그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면서 시장의 하락세도 확대되는 분위기였습니다. 10시를 지나면서 기관도 현물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연말 진입 영향이라든지 주요 이벤트 금주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수급도 부재한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오전 코스피 거래대금이 6거래일째 코스피 기준 2조 원대에서 제한됐기 때문에 뭐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적었습니다. 코스닥은 미디어 엔터, 게임 등의 일부 대형주 강세가 지수 방어하면서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오전장은 우위를 나타냈고요.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CBS와의 인터뷰에서 그 미국의 인플레가 내년 말까지 가면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뉴스로 나오면서 시장의 낙폭을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방어를 했다는 거죠. 2시를 넘어서면서 외국인 선물 수매수 전환했고요. 다만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채 단기물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달러도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재차 상승하면서 중간에 한 1313원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은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화학과 기계 정도만 매수를 했고 기관은 금융, 서비스, 기계, 철강, 의약품을 매수했는데 코스닥에서도 양주체가 컨텐츠 관련주라든지 일부 게임주, 제약주 정도만 매수로 이루어졌습니다. 업종별로는 현대건설기계나 LIG 넥스원 중심으로 기계업종 강세를 보였고요. 더불어서 현대로템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의 방산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ST 바이오 센서를 급락하면서 의료종밀이 약간 부진했고 미분양과 PF 관련 우려의 건설업도 하락했습니다. 전기전자 경우에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의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업종별로는 방송통신 서비스라든지 디지털 컨텐츠가 강세를 보였고 특히 게임과 컨텐츠 관련된 강세가 뚜렷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나 IT 하드웨어, 건설업 등의 코스닥 업종은 다소 약세를 보였던 게 특징입니다. 네. 오늘 수급 보니까 0이네요, 개인이. 사고 판 게 똔똔이었다는 거죠? 오늘은 거의 매수 주체가 크게 거래를 안 했던 그쵸. 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뭐 이슈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업종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좋아요. 네, 중국 현지에서 이제 드라마 방영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일부 뉴스 헤드라인은
한학령 제재 관련해서 이제 뭐 풀린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 헤드라인으로 제목이 나오긴 합니다만 네. 사실은 제재 해제까지 가기는 조금 앞선 느낌이 좀 들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일부 이벤트들이 결국 지난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이 중국의 OTT 비리비리 이쪽에 이름도 참 특이하죠. 비리비리. 비리를 저지를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독점 방영을 하면서 이제 CJ ENM이 이제 관련주로서 굉장히 오늘도 좋았고 네. 구경이 이게 이영애 배우가 아마 나왔던 드라마였던 맞아요. 것 같은데 한국에선 별로 예, 인기 없었어요. 육후향 라이센스 판매가 되면서 키스트가 이제 관련된 주로 이야기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또 나왔죠. 풋풋한 드라마였습니다. 25, 21. 이 드라마가 방영 소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OTT 6후에서 25, 21가 방영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캡처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 사진 띄워주시면 6후에서 12월 12일 12시부터 한국 드라마가 12, 이제 12. 웨이보 공식 계정을 캡처를 해봤는데 이렇게 이제 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이제 방영 소식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다소 좀 분위기가 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쪽도 괜찮았습니다. 이 제작사가 화담앤 픽처스인데 이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로서 이야기됐고요. 웨이보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 해시태그 조회수가 무려 13억 5천만 회라고 합니다. 해당 키워드로 토론한 횟수가 8억 5천만 번이고요. 지금 지난 12월 3일 월드컵 경기로 결방했던 다음 날에는 2억 번이 넘는 그 키워드 조회수가 집계됐다고 하는데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도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저렇게 위쪽에 보시면은 저게 이제 12월 3일 날 그 2억 번 넘게 이제 조회수가 됐다는 게 확 추습게 있죠. 밑에 보시면은 그 아래쪽은 뭐냐면 재벌집 막내 아들이 바이두 실시간 검색 3위로 올라와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에 사진 3위, 보시면 거기가 이제 3위에. 예 바이두 쪽에 실시간 검색 순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우용우 이후로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송중기 배우 같은 경우는 태양의 후예 이후에 정말 새롭게 예,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굉장히 빅히트를 치고 있는 드라마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보면 시청률이 21%를 넘었습니다. 공식 시청률이 21%고요. 순간 시청률은 더 올라갔을 걸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잠정 그 시청률이 21%를 넘겼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래 보이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아바타2 관심이 계속 높아집니다. 지금 2009년 아바타가 기록한 관객 수가 국내에서 1,338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 3분기 국내에서 그 주요 상영작 4개를 모두 합산한 숫자와 비슷하거든요. 올해 4개, 국내에서 4개 영화를 합산한 숫자가 1,436만 명 정도 봤다고 하니까 아바타가 그만큼 이제 기대가 사실 높은데, 12일 오전 오늘 8시 30분 기준에 예매 관객 수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내에서요. 근데 이제 오픈을 다 한 것도 아닙니다. 일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좀 하고, 연말 오픈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3D 관련된 이게 좀 더 열리면 관객 수가 더 많이 이제 집계가 되겠죠.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 예매량 중에 아바타2 관련된 예매량이 87.1% 정도 수준이고요. 개봉 당일인 14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아이맥스관, 그다음에 롯데시네마의 슈퍼플렉스관, 메가박스의 돌비시네마관은 매진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이는데 이 사진은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그 중국의 아바타2 물의 길에 예배 흥행이 되면서 평균 티켓 가격이 지금 한화로 80위안, 한화로 15,000원 정도까지 상승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올린 이야기인데요. 일반 2D가요? 전체 티켓 평균? 가격이 평균 가격입니다. 근데 12월 초까지 일반적인 그 영화의 평균 가격이 54위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바타 2 같은 경우는 80위안까지 올라왔다는 건 결국 뭐냐면 3D하고 4DX 쪽에 몰려 있다는 거겠죠. 가격이 굉장히 비싼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며칠 사이에 중국 내에서도 티켓 평균 가격이 80위안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12월 초 평균 가격이 54위안에서 80위안으로 이제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내 CGV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에서 뭐 3D나 4DX 관련된 특별관 쪽에 아마 수익성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추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CICC 쪽에서 이제 리포팅을 했는데 베이스 시나리오 기준 내년에 중국 박스 오피스는 547억 위안 정도로 2019년 대비해서 85% 정도 내년에 회복을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아까 두 번째 표를 보여주신 게 아까 말씀드렸던 80위안 정도까지 평균 가격이 올라온 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2년 12월 6일 이후에
7, 8, 9, 10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지금 티켓 가격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매에 대한 폭발력이 아바타 2에서 중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극장 관련된 수요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엔터 업종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기획사 뭐 JYP라든지 하이브 이런 쪽은 다른 미디어보다는 조금 늦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매출 비중 관련된 높은 쪽에서 아티스트들이 중국에서 이제 콘서트를 연기까지는 조금 상대적으로 지금 미디어 쪽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분석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미르다. 아마 그렇죠. 뭐 실제 거기 가서 이제 오프라인 행사를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거고 일본 시장은 조금 열리긴 했지만은 뭐 엔화 이런 부분들이 또 약세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매출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 한중 FTA 2단계가 지금 아마 서로 이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FTA 2단계인데 이 2단계의 핵심은 서비스 부분입니다. 그러면 역시 컨텐츠와 게임 쪽에 한중 FTA 2단계 정책적인 어떤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다소 조금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가지 않겠나 이런 분석도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들로 본다면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을 포함해서 컨텐츠 중앙이나 뭐 버킷 스튜디오, CJ ENM, 뭐 코퍼스 코리아, 뭐 핑거스토리, 바른손 AI, 뭐 사마 네트워크스, YG 플러스, SM, JYP 등등 좋았는데요. 특징적인 종목이 하나 또 있었어요. 솔본. 솔본이요? 네. 아, 왜 그런지 아시죠? 드라마 내용 때문에요? 네, 드라마 내용 중에 뭐죠? 네.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 네. 드라마 그게 내용 솔본이에요? 중에 그게 이제 예전에 새로운 기술에서 조금 모티브를 따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 시절의 배경으로 따진다면 그렇다고 주가가 올라요? 뭐 그 내용 때문인지 다른 내용 때문인지 저는 이제 파악은 안 됐지만 네. 이제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이제 드라마 소재로 약간 사용이 됐고 네. 그게 이제 예전에 새로운 기술을 조금 떠올리는 약간 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종목이 지금은 솔본이라는 이름을 바뀌었는데 사실 오늘 거래가 급증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근데 다른 이유를 조금 찾기는 조금 쉽지 않았어요. 드라마를 현실로 반영시켰군요. 그래서 약간 좀 특징적으로 좀 재밌다라는 느낌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영화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재밌는 이슈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웹툰도 같이 엮여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 웹툰을 기반으로 만든 작품이다 보니까 또 최근에 와, 타이밍 어떻게 이렇게 또 잘 맞췄는지 핑거스토리도 상장하자마자 이런 분위기를 확 타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제 웹툰 같은 경우는 한국의 웹툰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망가라는 것은 이제 시장 규모가 이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 웹툰이 글로벌에서 굉장히 좀 많이 약진하고 있다는 눈에 보입니다. 그 지난해 일본의 망가 시장 규모가 2,650억 엔, 이게 19억 달러 정도로 전년 대비 2.3% 약간 줄어드는 규모로 보이는데요. 세계 시장의 웹툰 시장 규모가 이미 37억 달러, 4조 8천억 규모인데 2030년도에는 이게 56억 달러 규모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분석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 망가 전개 규모가 일본인과 한국인 그리고 서구에서는 약간 소위 말하는 이제 덕후들 조금 매니아층이 한정된 게 아니냐 이런 좀 뷰를 갖고 있는 게 많은데요. 한국의 웹툰은 약간 좀 더 뭐 직관적이면서 좀 더 대중적이고 소재도 일본의 망가보다는 좀 더 이렇게 뭐랄까 다양한 소재 그리고 우리가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많다라는 평가가 되게 많습니다. 또 웹툰은 넷플릭스 드라마로 인기를 끌었던 뭐 오징어 게임이나 뭐 그다음에 BTS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스마트 마케팅에 덕을 또 보고 있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한류에 대한 특징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 덕에다가 이제 지금 외신에 따르면은 글로벌 헤지펀드 등도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한국 웹툰에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GVA라는 그 자산운용 대표가 있습니다. 이쪽 관련해서 그 우리나라 비상장 웹툰 제작사인 케냐즈라는 회사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1,50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최근에 최대 주주로 등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GVA 자산운용사가 뭐 웹툰 시장에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또 그와 관련해서 뭐 핑거스토리나 DNC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탑코 미디어 이런 종목들도 오늘 상승을 보였는데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누적조에서 140억 회를 기록했던 나 혼자만 레벨업 이 작품에 IP를 보유한 점이 또 부각이 되면서 좀 더 관심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네. 자, 이어서 통신 장비주도 지난주부터 또 올랐는데 뭐 이슈가 또 새로운 게 좀 있었나 봐요. 오늘은. 네, 뭐 삼성이 이제 결국은
5G 잭팟 뭐 장비 수주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는데 인도 통신사 1위 통신사를 뚫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2021년 글로벌 5G 장비 시장 점유율 수준인데요. 역시 화웨이가 보시면은 거의 28.7% 거의 이제 30% 육박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3.1% 정도 수준입니다. 에릭슨, 노키아 등등등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 5G 점유율이 3%대인데 최근에 이제 그 인도라든지 미국 시장, 일본 시장을 진출하면서 지금 MS가 화웨이 쪽에 MS를 많이 이제 가져오면서 내년에는 3% 정도대의 삼성전자가 MS가 10%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 자료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건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전망치긴 하지만 사실 인도 같은 경우는 현대 통신 가입자가 11억 7천만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23년 중국을 제치고 인구 1위 국가로 올라서거든요. 근데 이제 성장성이 중국보다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미국 뭐 선진국 5G 장비 수출 수익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중국과 인도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여기에 삼성전자가 약간 틈새를 파고들면서 MS를 이제 점유율을 오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통신장비 업종은 최근에 의외로 한 2년 정도 되게 실망감을 주면서 올라가다가 빠지고 그랬던 건데 지난주를 보더라도 좀 꾸준하게 좀 관심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빠져 있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통신업종 관련된 일부 종목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특히 올해 3분기에는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보이는 종목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3년간 남은 공급단이 삼성전자 보라이즈 도 마찬가지고 21년, 22년도가 기존의 투자 관련된 추정치보다 훨씬 낮은 캐펙스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5년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남은 3년 동안 그걸 이제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전체 캐펙스를. 그러니까 남은 3년 동안 기존의 추정치보다 높은 아마 잔고를 많이 이제 계약을 할 거다 이렇게 된다면서 이런 어떤 버라이즌 관련해서 상당히 올라오고 있고 8월에도 인도 주파수 경매가 종료되면서 내년 중에 인도 내 5G 투자가 확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사들의 본격적인 수혜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사진을 띄워주시면 삼성전자 인도 파트너 5G 인프라 투자 현황인데 이게 그 릴라이언스 지오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크게 이야기되고 있고요. 투자액이 내년부터 25년까지 95억 달러 그리고 바레티 에어텔 이쪽도 79억 달러 정도로 상당히 큰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잘 이렇게 수주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확연하게 하단의 밸류 체인에 아마 좀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북미 지역도 2020년부터 두 차례 중대한 주파수 경매나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주파수 간섭 논란 이슈라든지 원자재 쇼티지 때문에 투자 연속성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은 추가적인 주파수 경매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내년에도 미국 북미 지역도 좀 본격화될 거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확보했던 통신사들의 투자 유도가 상당히 좀 크게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될 거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5G 가입자 수가 연내 10억 명을 올해 돌파를 할 거다 보고 있는데 지난주였죠. 에릭슨 LG가 보고서를 내면서 그 에릭슨 모빌리티 리포트 서명을 통해서 연내 가입자 10억 명을 넘어서 2028년 말까지 세계적으로 한 50억 건 5G 가입이 전망된다고 또 리포팅을 했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한 뭐 이슈가 좀 최근에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올라간 건 아닙니다. 5G라고 해서.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좀 그래도 실적과 관련해서 뭐 HF라든지 그다음에 오이솔루션, 기가레인, 뭐 이루온, RF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RF HIC 이런 종목들이 주로 이제 좀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실적 따로 봐서는 솔리드나 HFR, 특히 HFR 같은 경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통신 장비주들 투자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주 산업의 특성은 이해하겠는데 숫자가 좋아질 때까지 좋아져야 그때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 그때 일찍 들어갔다 빨리 나오는 게 맞는지 뭐가 맞아요? 예,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되나요?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조금 차별화되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G라고 다 같이 지금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맡고 있고 또 수주를 정말 받은 게 어딘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왔던 리포트를 보면 역시나 이제 뭐 HFR이나 솔리드나 이렇게 매출이나 영업이익단이 YY로도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회사가 있는 반면 다소 좀 우리가 예전에 대장주로 이야기했던 뭐 KMW나 일부 종목들은 여전히 적자 구조에 아직 남아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차별화가 좀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HFR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이제 실적을 보고 또 그다음에 그때 당시 주가를 보면 그때 바닥권에서 이미 2배 정도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그러니까 실적이 작년부터 연말부터 좋았던 회사들이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이미 거기에 연동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부 올라가게 되면 실적이 받치지 않으면
되면 어떤 종목들은 올라가다가 또 위쪽에 굉장히 물려있는 물량들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두드려 맞고 빠질 텐데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수급적으로 소화를 하면서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와 관련된 좀 실적단을 좀 분석하면서 같은 5G를 다 같이 보는 것보다는 정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좀 선별적으로 취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뭐 삼성전자 수주했다 그러면 그날은 주가가 좀 반짝은 해요. 분명히 비슷하게들. 근데 거기에 따라서 변별력은 생기겠죠. 어떤 것들은 그대로 힘을 받아서 가고 어떤 애들은 또 윗골이 달고 아래쪽으로 빠진 종목이 있는데 이 KMW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공매도 대상 종목이기 때문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쇼커버링이나 대차장고 감소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실적이 다소 제일 늦게 턴어라운드가 된다 하더라도 일부 리포팅은 내년에는 KMW가 좀 흑자전을 할 거야 이런 리포팅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미리 선반영하면서 일부 쇼커버링 물량이 또 수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좀 당장 안 좋더라도 쇼커버 물량이 수급적으로 들어온다면 또 의외로 갑자기 또 주가가 또 튀어오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도 그런 것들은 조금 쇼커버 대상의 종목들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살펴볼 게 많네요. 오늘 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뭐 삼성 그룹주 관련해서 뭐 담당하는 기업도 쫙 뭐 정리된 기사도 있고 그런 기업들 좀 분리하는 것도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정말 실적이 찍히는지도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 또 정프로님을 무작정 따라서 뭐 KMW, RFHRC를 지금 사셨다는 분도 계신데 옥석 가리기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타이밍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고요. 자, 다음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이슈가 또 있었나요? 네, 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의 뭐 중국의 주요 도시 이쪽도 지금 최근에 갑자기 그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중국이 발표를 하잖아요. 네.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그쵸.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PCR 검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랬죠? 당연히 확진자 수가 안 나오겠죠. 10,000명 위로 가던 확진자가 이제 점점 떨어지는 이런 표를 사실은 공개를 했는데 저희가 믿을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 일부 외신에서는 베이징이나 이런 곳에서는 전체 한 20% 정도가 거의 뭐 확진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돌 정도로 1분기에 아마 폭증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감기약, 해열제, 품귀 현상, 사재기, 마스크 뽑으면서 뭐 소독제까지요. 그리고 뭐 비타민 C도 몸에 좋다 그래서 비타민 C까지 온라인 쪽에 뭐 중국도 여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우리나라도 좀 비슷했잖아요.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게 똑같네요. 그 네. 타이밍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전체로 맞아요. 밟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똑같고요. 일부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 감기약이나 소염제, 해열제가 판매량이 일반적인 때보다 20배 가까이 급증할 정도로 사재기가 아주 강하다고 난리 합니다. 났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데, 근데 이제 중국은 워낙 이제 사이즈가 크니까 그쵸. 이렇게 이제 사재기 시작하면 물량 소화가 엄청나게 될 가능성이 크죠. 뭐 그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적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만 지금 이게 이제 스마트폰 앱 행정카 서비스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위챗 등에서 설치해서 사용했던 행적 코드가 13일부터 완전히 사용 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QR 코드요? 그렇죠. 뭐 당신이 어디에서 뭐 확진되면 어디에 이제 행적을 남기는 걸 이제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죠? 중국도 그렇죠. 그렇고 확진자 같은 경우는 재택에서 이제 그냥 재택으로 하는 거지 격리.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를 이렇게 우리가 몇 명이다 발라내기가 중국이 지금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관련된 확진자 관련해서 파이낸셜 타임즈가 기사를 냈습니다.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관련된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기사예요. 이게 뭐냐면 그 확진자와 사망자 관련된 과소 보고, 그러니까 언더 리포팅에 대한 정황이 의심된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상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해서야 하는데 왼쪽 보면 프로젝티드, 그러니까 위쪽으로 쭉 치솟는 게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발표치는 파란색으로 꺾이는 저 발표치를 냈기 때문에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믿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기현상이다. 사실 이렇게 믿기가 좀 어려운 기현상이다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재정 고갈, 왜냐하면은 이 지자체가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자체가 그 실제 PCR 검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키트를 어떤 업체에서 가져오잖아요. 근데 현재 지방정부지자체가 그 업체에게 돈을 못 주고 있대요. 돈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떻게 하겠어요? 테스트를 만들지도 못하고 돈도 못 받으니까 또 자율동적으로 본인들도 이제 축소를 할 수밖에 없죠. 아니면 안 만들고 돈도 못 받았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PCR 검사 자체가 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저렇게 낮게 나온다. 그리고 통계에 대한 불신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올겨울 사망자 100만
명의 사망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흘러나온 이야기도 저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그 100만 명이 어디서 나오냐 보면 그냥 단순한 거예요. 추산식이 글로벌 평균 치사율이 0.1% 곱하기 중국 인구 14억 명 이렇게 대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100만 명 정도 수준은 사망자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럼 실제 정말 1분기에는 약간 좀 이런 대란이 좀 실제 중국 시장에서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딱 느끼기에는 야, 이게 그냥 이 방역 완화 때문에 리오프닝에 열광할 게 아니라 만약에 1분기에 정말 사망자 그렇게 나오고 정말 확진자 그렇게 막 치솟으면 약간 시장이 좀 충격도 한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사실 드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 우리가 12월 지표가 너무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에 우리가 환호할 게 아니라 이런 방역과 관련된 부분들이 오히려 1분기에 조금은 리스크 요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감안을 해야 되겠다 생각은 들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숫자는 적어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확산 속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굉장히 지금 반응을 오늘 했습니다. 종목들이 반응했는데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제형별 감기약 공급량 상위 10개 품목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약 사명이 쭉 나와 있거든요. 시장에 가장 많이 팔리는 제형별 이렇게 회사들이 나와 있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종목들 보시면 이제 됩니다. 이 종목들이 나오는데 뭐 대원제약, 콜대원 하는 대원제약, 뭐 종군당, 삼화제약, 삼일제약 등등등 종목들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상장사 찾으시면 돼요. 상장사 찾으시고 이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저도 이제 그 작년 8월에 델타 감염됐을 때 가니까 콜대원을 주더라고요. 짜먹는 콜대원.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 콜대원 대원제약 사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요가 엄청났을 거예요 그때. 그리고 대원제약이 보통 3분기가 비수기거든요. 근데 대원제약이 3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수요도 이 콜대원의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은 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이야기가 됐고요. 그 말고도 이제 중국의 거래가 있거나 수출 실적이 있는 관련주로 이야기됐던 게 이 중환자실 인공호흡 장치. 그러니까 그쪽도 이제 의료 대란이 중환자실이 좀 적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도 그랬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정말 지금 당장 중국 쪽에 수출이 나오느냐 이건 아니긴 합니다만 중국 쪽에 거래나 수출 실적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시장은 이제 종목들을 발려내는 그런 특성이 있죠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 인공호흡 장치 중환자실 관련해서는 뭐 메가 ICS라든지 그다음에 응급 환자 제세동기와 관련된 뭐 CU 메디칼 그다음에 가정용 체온계하는 카스나 TNR 바이오팹 그리고 감기약과 해열제 진통제 하고 있는 한미약품도 오늘 좋았고요. 일양약품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원제약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감기약 원료 약품 수입을 하는 영진약품 그다음에 산화포화도 측정기를 하고 있는 메디아나 왜냐하면 이제 이게 손에 끼워가지고 매일 아침에 산소포화도 그 확진자들은 그걸 재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산소포화도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해요. 네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뭐 98%, 97% 유지가 되는지 매일 그걸 하거든요. 저도 확진됐을 때 그걸 매일 했었어요. 하셨어요? 네. 그걸 합니다, 그랬었죠. 실제로. 네. 그게 만약에 확 떨어지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조금 하고 네. 안 드시. 그게 확 떨어지면 되게 위험해요.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되게 많이 팔렸다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메디아나이고요. 생수 강화 뭐 진단 키트는 당연히 뭐 많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원격 진료 관련주로서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나 인성 정보 이런 종목들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중국의 어떤 의료 대란 때문에 이 회사들이 당장 뭐 이렇게 갑자기 뭐 다음 달 수출이 많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뉴스가 벌어지면 이제 중국의 실제 실적이 수출 실적이 있는 회사들 중에 그러한 어떤 테마성들을 찾기 시작하는 시장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제가 조금은 추려봤습니다. 네. 부디 중국이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그런 좀 사상자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뭐 사람 죽고 사는 걸 가지고 자꾸 그런 투자의 어떤 기준이나 어떤 아이디어로 사용하는 거는 좀 좋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중국도 극복해 나가야죠. 하는 바람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또 LG에너지 솔루션 수급 관련한 부분이 좀 이제 이거 종료된 거는 다행인 거죠? 네. 뭐 사실 수급 이벤트 종료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예요? 네. 이제 들어오는 게 끝났다. 그 전까지는 이제 수급으로 계속 사줘야 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추종해서 사줬다라고 본다면 밸류에이션이 겁나게 비싼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수급이 끝났다 보면 이제는 조금은 조정기나
좀 쉬어가는 기간이 돼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좀 쉬고 있긴 하지만 삼성증권이 특히 LG에너지솔루션 관련된 수급 공백 이벤트 관련된 많이 받았어요. 냈습니다. 12월 30날에 MSCI 지수내 비중 확대 리밸런싱 그리고 12월 8일날 코스피 200 지수내 비중 확대 리밸런싱이 실제 끝나면서 주요 수급 이벤트가 종료됐기 때문에 수급의 피크아웃 부정적 이벤트로 주의해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과거에 SK바이오사이언스나 SKI 테크놀로지, 카카오뱅크 이 대형 IPO주들의 대다수가 유동 비율이 최종 확대되는 지수 변경일 전후로 수급 역전에 의한 장기 주가 하락세가 실제 있었던 사례가 굉장히 많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절대 주가가 11월 11일을 고점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지속적인 하락세인데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LG에너지솔루션의 연기금 순매수 누적액을 보시면 확연하게 눈에 보입니다. 11월 중순 이후로 확 꺾이죠. 연기금들이 매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누적액이 그때부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이제 빠지기 시작했고요. 국내 연기금들의 사전 포지션 구축이나 이후에 매도 대응 이게 눈에 띄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고 금리가 이렇게 치솟는 상황에서 고밸류에이션 종목이라고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 수급 이슈가 끝났다면 당분간은 조정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하나증권에서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를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하나증권에서도 오늘 아침에 코멘트를 냈는데 당분간 그 4분기에 대형주 주가가 영업이익 증감 흐름과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2분기에는 상당히 좀 주가 부진했고 3분기에는 테슬라 그다음에 유럽형 판매 호조 그리고 메탈 가격 상승에 따른 판가 상승이라든지 아주 우호적인 환율 효과 때문에 3분기에 상당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주가 상승이 확대됐고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SDI 같은 경우도 이 분기 영업이익 추이나 역시 3분기 쪽에 원형이나 중대형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삼성 SDI가 상당히 좋았죠. 4분기 같은 경우는 셀메이커 같은 경우가 실적 성장세가 3분기 대비 크게 둔화될 것으로 하나증권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판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 개선 개선 효과가 컸었는데 4분기는 메탈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제품 판가가 일부 하락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 하락도 실적에 부정적으로 4분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연말 성과급 반영에 따른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의 가능성이 또 크기 때문에 또 1월 중순에는 또 오버행 이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4분기 실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셀과 소재 모두 제품 출하량 Q는 전분기 대비 증가될 수는 있겠지만은 가격 P에서 아마 리스크가 있다. 왜냐하면 메탈 가격 하락이나 환율 하락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부분 때문에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이 1분기 뭐 1월 초, 2월 중순 정도까지는 조금 쉬거나 전반적인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그 사이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신규 라인 가동이 되면서 Q의 증가 효과가 동반되고 메탈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성이 유지되는 종목으로 좀 슬림화하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선별 접근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이야기한 게 하나증권에서는 관련 종목으로서는 삼성 SDI,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LNF 이렇게 좀 추려서 코멘트를 냈고요. 근데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가 크리스마스 때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1일 사이에 중국의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Y 생산을 8일간 중단할 계획으로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했고요. 그렇죠. 테슬라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요즘에 최근에 가격도 내리고 있고 수요가 좀 꺾이는 거 아니냐 불안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또 LG엔소 공매도도 굉장히 많아서 네네. 주가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는데 주주분들은 굉장히 고민되실 것 같고 2차 전지 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안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아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는 우리 또 증시 셔터맨 박 부장님이 소개해 주실 거니까요. 계속 체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얘기 뭐 좋은 얘기는 아니겠죠? 네, 뭐 DB금투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올해 4분기 매출액이 73조 7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감소한다고 추정했습니다. 6조 9천억 정도까지 추정을 했는데요. 사실 뭐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 4분기 부진한 업황에도 뭐 어쨌든 그 메모리 출하는 굉장히 뭐 기저효과 때문에 계속적으로 출하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기가 조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 대비 급락할 걸로 이제 가격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디램이나 낸드가 각각 24% 정도 하락할 거다 보고 있으니까 반도체 실적이 사실은 부진할 거로 보이죠. 다만 이 분기별 디램 가격 추이를 가져와 봤는데요. DB금투에서는 내년 한 2분기 정도부터는 아마 좀 이제
조금 올라오면서 3분기에는 디램 가격 추이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될 거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2분기가 끝난다고 보는 분위기가 거의 대부분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국내 리포트를 보면 아마 디램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2분기 정도에 마무리가 되고 3분기 이후부터는 좋아진다. 그러니까 좀 선행한다는 기준에서는 이번 4분기가 저점을 좀 마련하면서 빠지면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4분기 영업 손실이 1조 5,400억.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이 숫자 보고요. 종전 추정치가 8,420억 적자였고요. 컨센서스는 3,100억이 적자가 컨센인데 지금 4분기 영업 손실을 대신증권에서 SK 하이닉스에서 1조 5,400억이니까 이게 컨센 대비 엄청나게 큰 영업 손실이죠. 그래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년 연간 영업 손실은 3조 5천억까지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종전 추정치 2조 원 적자 그리고 컨센서스가 9,057억이 적자인데요. 대신증권에서는 하이닉스에서 내년 영업 손실을 3조 5천억까지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어떤 구간이 사실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좀 어렵다. 같은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디램 현물 가격과 관련된 그 미래에셋 쪽에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이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은 현물 가격이 선행성 발현으로 인해서 내년 4월 전후에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조금 앞당겨서 또 오늘 이야기도 했습니다. 미래에셋에서. 그리고 오늘 장중에 낸드 현물 가격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또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뭐 현물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냐 이야기 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건 좀 샘플링 범위를 조정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아주 이례적인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디램 가격은 그래도 내년 2분기 정도부터는 턴이 된다.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 증권에서도 23년 중에는 낸드는 반등이 조금 요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보수적으로 봤기 때문에 디램 쪽은 그래도 상반기 내는 어느 정도 턴이 되는 분위기는 유지는 했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바닥을 치는 게 언제냐 뭐 이거잖아요.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그 부분들은 결국 4분기, 1분기 지나면서 좀 빠질 때마다 분할로 사자 이런 논리는 계속적으로 중복되고 있는 모습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연간 영업 손실 3조 5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업황이 또 좋아진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내년 1분기, 그러니까요. 2분기는 실적이 얼마나 안 좋다라는 얘기인지 사실 이게 되게 겁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 위기 속에서 저 너무 약간 좀 뭔가 막 결의를 다져야 될 것 같잖아요. 갑자기 뮤지컬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네. 삼성전자 주주분들 너무 많고 SK하이닉스 네. 주주분들 되게 많지만 그렇죠. 우리가 항상 내년도 희망 얘기했었잖아요. 또 한 번의 치킨 게임인 거거든요. 사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만큼 힘들 정도다라면 이 글로벌 이 경쟁기업들의 어려움도 엄청나게 커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기업들 기준으로는 승부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말 그대로 점유율 확대라든지 어떤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장점을 찾게 된다라면은 어떤 주가 측면에 있어서는 희망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숨겨져 있겠죠. 네. 오늘 봤던 뭐 어떤 리포트 중에서는 뭐 영업이익 추이 막 얘기하면서 5만 전자가 아니고 4만 전자도 내년 초에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너무 나왔는데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접근하면 네, 사실 골치 아프죠 사실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꾸 뭐 4만 전자, 5만 전자 이 타이틀을 붙이는 것부터는 저는 좀 자중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봐요. 그 주주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언론도 보고서에서도 이제 그런 단어를 쓰지 않는 걸로 맞습니다. 저도 방송에서 그런 단어를 쓰지 않기로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부디 뭐 안 좋은 업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주가 회복과 또 앞으로 회복되는 그 추후를 좀 기대하고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네. 해운주 쪽 이슈는 이번에도 좀 안 좋은 얘기네요. 네, 뭐 그냥 표를 바로 보여주시면 네.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저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9일 기준 1138.09니까요. 엄청나게 빠졌죠. 그래서 지금 아마 올해 초 역대 최고치가 5109 정도였으니까 지금 1138이면 뭐 5분의 1 토막 고점 대비해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로 돌아간 건 맞는 거죠. 뭐 실제 2020년을 보면 뭐 비슷한 수준까지 사실 빠진 겁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다만 이렇게 많이 빠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조금 오늘 주가는 안 좋았습니다만 지난 4주 동안 조정폭은 136포인트 빠지면서 그 다음 77포인트 빠지고 그 다음 주가 59포인트 빠지고 지난주가 33포인트 빠졌으니까 지난 4주 동안 조정폭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은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2020년도 정도 수준에 근접하다 보니까 지난주가 가장 적은
하락폭을 보였다는 점은 약간 이제 뭐랄까 바닥에 대한 뭐 브레이킹이라 그럴까 약간 그런 모습은 조금 보이는 모습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BDI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 주에도 5%나 올랐습니다. BDI는. 그래서 이제 연말부터 1월 중국 춘절 연휴까지 벌크 해운의 비수기이긴 합니다만 계절적인 어떤 그런들보다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사실은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 이런 기대감이 주목을 하면서 BDI는 또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좀 오늘은 좀 주가가 뭐 관련된 해운주들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실적이 좀 뭐 견조하다 뭐 이런 논리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브레이킹이 걸리면서 이게 갈 것이냐이고 이렇게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우림 지수나 그다음에 BDI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부분에서 실적이 그만큼 이제 안 좋은 환경에서 실적이 그래도 보여주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뭐 경기가 정말 뭐 중국발 경기가 좋아진다고 한다면 또 단기 모멘텀은 또 있을 수 있어요. 종목에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은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설 쪽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건설은 뭐 역시 이제 원가 상승이나 잠재 규모가 있는데 잠재 손실 규모가 지금 언론에 따르면 1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 건설업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고금리, 불황, 그다음에 뭐 미분양, 원자재가 급등, 인건비 상승, 공사 지연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도급 순위 상위 건설업체 중에 3분기 실적을 공시한 25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9월 말 기준 공사 손실 충당 부채 총액이 1년 전보다 32% 증가한 1조 950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공사 대금을 청구했지만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공사 미수금, 매출 채권 역시 늘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27.78%, 그리고 현대건설이 80.56%, 현대엔지니어링이 38.23%, 서해건설이 102.15%의 공사 미수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들이 미수금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불안한 거죠. 다만 이제 정부가 최근에 PF, ABCP를 매입하는 등의 이제 건설업계 숨통을 좀 틔워줬기 때문에 미청구 공사나 공사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률이 아직 가시적으로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금리라든지 뭐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 당연히 이제 대손 충당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좀 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도표를 보여주시면은 인허가 대비 분양 비율은 금리 함수인데 금리가 잡히기 전까지는 당연히 분양시장 반등이 어렵죠. 이 오른쪽 측은 이제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금리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약간 연하게 보여지는 이 실선이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지만 금리 퍼센트입니다. 오른쪽에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인허가 대비 분양 비율은 왼쪽인데요. 짙은 파란색입니다만 계속 치솟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역시나 인허가 대비 분양 비율은 당연히 안 좋아진 거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를 보여주시면 전국 미분양 물량 추인데요. 두 번째 표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회색선, 얇은 회색선으로 보이는 게 수도권 외의 미분양이에요. 너무 심하네요. 2022년 초부터 급증하고 있죠. 상당히 급증하고 있고요. 수도권의 미분양은 그래도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파란색입니다. 짙은 파란색. 그러니까 그러면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건설사들이. 그렇죠. 특히 이제 수도권 외의 미분양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모습들이 사실 좀 부담스러워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이게 뭐냐면 그 마지막 표는 건설사별 PF 우발채무 잔액 비교인데요. 제일 왼쪽이 현대건설, 그 다음에 DLENC, GS건설, 대우건설 관련된 멸치증권 리서치센터 보고서를 제가 발췌해 왔는데 자, 그 표를 보시면은 파란색 이제 막대 그래프가 자본 총계,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색이 순연금, 그 다음에 짙은 회색이 이제 PF 보증액인데요. 현대건설이나 뭐 DLENC, GS건설 대부분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대비 지금 PF 보증액이 그래도 조금 낮습니다. 그죠? 네. 잠식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네네. 대우건설은 1.1 비슷합니다. 현금과 현금성 자산과 PF 보증액이 대우건설은 1.1과 1.1 비슷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대우건설은 조금 비슷한 부분인데 현대건설, DLNC, GS건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현금성 자산이 아직까지 PF 보증액보다는 좀 많이 높게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기까지 뭐라 그럴까요? 뭐 재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눈에 띄게 굉장히 뭐 문제가 정말 터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이르다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떻게 더 증가할지 앞으로 아까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추후에 이제 못 받는 어떤 공사 대금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지면서 약간 재무적인 부분들 리스크가 좀 더 점증할 수 있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닙니다만 대형사들은 당장은 아닙니다만 지방 건설사 일부 그다음에 도급순위 하위 쪽에 있는 건설사들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대형사들도 향후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제가 체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뭔가 그 100이라고 치면은 한 뭐 70 정도인 건가요? 보면 막 기사에는 지방 어딘가에 분양을 다 하고 나서 시행사 대표가 도망갔다. 뭐 이런 네. 기사도 나오고 하니까 네. 물론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 기업이기 때문에 더 이런 부채를 컨트롤하기 어렵겠지만 네. 이런 대형 기업들은 지금 잘 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뭐 잘하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있던 거를 어쨌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정도냐면 그 국내에서 건설사 중에 유일하게 자금 조달을 안 하고 자체 자금으로 그 각 그 사이트마다 아파트 공사를 했던 유일한 회사였다 이렇게 말 불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안 돼요. 특히 이제 둔촌주공도 이제 뭐 메인 그 시공사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각 사이트마다 큰 사이트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환경이니까 그런 환경은 이미 좀 지나간 겁니다. 근데 이제 둔촌주공도 사실은 뭐 이번에 청약이 그렇게 시원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뭐 상대적으로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좀 좋지 못한 뭐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분양 관련된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우려가 사실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금리가 높다 보니까 좀 빌려서라도 뭔가 이렇게 뭐 하고 싶은데 그게 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선뜻 손이 안 나가게 되고 또 가격이 더 빠질 것 같다는 느낌도 오랫동안 들다 보니까 선뜻 이제 새롭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어놓고 이제 미분양이 되거나 이러면 또 이제 공사 대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국 미분양 물량 추이를 보여드렸지만 다른 표를 보면은 제가 오늘 못 가져왔는데 이미 다 이제 짓고 난 다음에 미분양된 것도 있거든요, 자료가. 그것도 미분양 추이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안 되잖아요. 그 내가 돈을 넣었는데 다 지었는데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분양이 돼야 들어오는데 그 분양이 이제 안 되면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금융 부담이 계속 생기는 거고요. 건설사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비용이 이렇게 계속 금리가 높은 상황이면 건설사도 수익성을 계속적으로 잠식해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환경이 또 이어질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자꾸 인상을 쓰게 되네요.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야 하는 시기인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커진 때인 것 같습니다. 올해 어렵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인플레이션 리스크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만 봤지 리스크를 제대로 못 봤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조금씩 구체화하면서 보기 시작하는 것 같고 문제는 구체화되고 나면 이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수습할 거냐로 틀게 될 테니까 그런 변화의 과정을 한번 또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열심히 증시 셔터맨 꾸려주셨고요. 오늘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